안녕하십니까, 이우현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일제 말기 1939년 9월부터 1945년 8.15까지 약 6년 동안 전쟁 중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노동한 72만여 명의 조선인 근로자에 대한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이것을 보통 노무동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지적해 두고 싶은 점은 한국인들이 상상하는 것과 다르게 조선인 노무자가 한 역할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일본 제국이 전쟁을 위해서 동원했던 전체 인원수 중에서 조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6%밖에 안 됐습니다. 이 점을 전제하고 그런데 한국의 연구자들은 대부분 이 조선인들이 일본 관원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서, 다시 말해서 강제 동원되어서 노예노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헌병이, 순사가 와서 일본으로 끌고 갔다. 그래서 일본 가서 죽도록 일만 하고 짐승처럼 채찍질을 당하고 학대당하고 매를 맞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5년이면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는, 마지막으로 최종 협상이 완료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일본 조총련계의 조선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조선대학의 교원이었던 박경식 씨가 이러한 주장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주장을 가장 처음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제가 잔혹하게 조선인을 착취했다고 그렇게 선동함으로써 당시 진행되고 있던 한일 국교 정상화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되면 북한이 일본과 한국에게 포위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강제연행, 강제노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박경식의 1965년에 발행한 책의 제목도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 주장은 2018년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학계의 통설로 남아 있습니다. 50년 이상 그 주장이 거듭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한국의 정부기관, 교육기관, 언론계, 문화계, 이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강제연행이라는 역사 왜곡은 한국의 반일 민족주의를 만들어내는 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반일 종족주의적 정서와 감정은 한국의 역사 왜곡을 더욱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퍼뜨린 역할을 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은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으로 한데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바로 강제징용입니다. 이 강제징용에 대해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일본 기업에 대해서 한국인 근로자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 또한 명백한 사실에 대한 역사 왜곡에 의해서 발생한 황당한 판결입니다. 우선 징용은 1944년 9월부터 가장 길게 잡아서 1945년 4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단기간 동안 진행되었을 뿐입니다. 그 뒤로는 미 공군이 대한해협을 장악하면서 더 이상 조선에 있는 근로자를 일본으로 수송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용이라는 형태로 일본에 간 조선인은 약 10만 명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징용이라는 것은 법률이 규정하는 강제적인 노무동원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1차, 2차 대전, 세계대전 과정에서는 모든 나라가 취했던 동원 방법이었습니다. 이 징용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징용 이전에 취해졌을까요? 첫 번째로는 39년 9월부터 시작된 모집이라고 하는 것이고 1942년 2월부터는 관알선이라고 하는 형태로 근로자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 즉 모집과 관알선에는 법률적인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조선인은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처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에서 온 기업체, 노무과 사원들에게 조선인 중에서 일본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맡겨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알선은 모집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중요한 차이라면 일본 기업이 조선인을 모집하는데 조선 총독부가 이전보다 모집 단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그 점이 중요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징용이 시작된 이전과 마찬가지로 많은 조선인들이 밀항 브로커에게 고액의 금액을 주고 작은 배에 목숨을 의지한 채 일본으로 밀항하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당시 청년 조선인들에게는 하나의 로망이었다. 요즘 말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징용되기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조선인들 중 많은 수가 또한 도망갔습니다. 일본의 청년들이 대부분 아시다시피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노동력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특히 탄광과 같은 광산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동원된 72만여 명의 조선인 중에 약 64%가 주로 탄광 그리고 약간의 금속광산에 배치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간 조선인들은 대부분 농촌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땅 밑으로 들어가는 깊이 들어가는 광산 노동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선인들이 도망갔던 것입니다. 보다 더 안전하고 좋은 직장을 찾았던 행동이었습니다. 전 시기, 그러니까 전쟁 중에 조선인 노무동원은 그런 점에서 볼 때 시기로 보나 인원으로 보나 징용 이후의 도주 등을 함께 감안하면 조선의 노무동원은 강제연행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강제연행이나 강제징용이라는 말조차 쓰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말, 이번 대법원 재판에서 등장했던 이 말은 무슨 근거로 나온 것인지 우리는 알아두어야 합니다.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부터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용 그 자체가 강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1965년 박경식 이래 왜 지금까지 한국의 연구자, 정부, 그리고 언론기관이나 교육기관, 시민단체에서 모두 강제라는 말을 징용 앞에 붙여서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의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조작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단어 속에는 역사에 대한 교묘한 사실의 과장, 그리고 사실의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심각한 개념적인 조작을 연구자가 하였다는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돈을 벌러 일본에 간 조선인들의 근로, 노동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역시 모든 사람들이 노예노동이었다, 강제노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도 또한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역사 왜곡이며 한국인들이 이렇게 왜곡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성신여대 조경학과에 서경덕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주로 하는 일은 외정 때, 그러니까 식민지기 때 일본인들이 조선을 얼마나 잔혹하게 지배했는지 또 얼마나 악랄하게 수탈했는지 이것을 미국 등 전 세계에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화 군함도라는 것이 개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을 보십시오. 바로 우측 상단에 있는 사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영화 군함도를 광고하기 위해서 서경덕 씨는 미국 뉴욕에서 가장 번화한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곳에 전광판으로 이와 같이 광고를 하였습니다.
서 씨는 이러한 광고를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2억 원의 성금을 모았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진입니다. 부산에 2015년에 개관한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역사관에 들어가면 바로 앞에서 높은 탑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잃은 조선인들을 추도하기 위해서 세운 탑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사진은 바로 그 추도탑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사진입니다. 앞서 본 전광판의 타임스퀘어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비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모습이 그야말로 노예처럼 일했던 조선인들, 그들이 얼마나 심한 고초를 겪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붙인 사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서 보신 두 장의 사진은 바로 이 신문기사, 일본의 신문기사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정확히 1926년 9월 9일 일본의 아사히카와라고 하는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홋카이도 토목건설 현장에서 감금된 채 강제노동에 시달리던 일본인 10명의 사진입니다. 요즘 한국으로 치면 염전노예,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갈비뼈가 드러나는 우측 두 번째 인물에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시 사업자는 검거되었고 기자가 그 노동자들을 촬영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미국에까지 가서 일본인들을 한국인이라고 광고하면서 우리가 일본인들에게 이렇게 당했다고 제3자에게 엉뚱한 선전을 한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우스운 일, 이 한국의 반일 종족주의를 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것은 이렇게 왜곡된 역사가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입되고 그로 인해서 반일 종족주의가 대를 이어가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9년 교육과정에 따라 2014년까지 8종의 교과서가 간행되었고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그 목적을 내걸고 2011년부터 한국사는 다시 고등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8종의 교과서 중에서 7종의 교과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학대받는 일본인들의 사진이 조선인 강제징용 또는 조선인 강제노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는 우스운 현실입니다. 2016년부터는 국가기관,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들까지도 나서서 역사 왜곡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위 강제징용 노동자상이라는 동상 설치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민노총, 한노총, 그리고 정신대 대책협의회 등이 주도하고 있는 일제하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2017년에 서울 용산역 앞에 세워진 노동자상입니다. 같은 해 인천 부평역 앞에도 설치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제주와 창원에도 세워졌고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하려다가 외국 공관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의해 경찰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또 내년에는 8.15를 맞이하여 북한과 연대해서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노동자상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이미 선포하였습니다. 서울의 설치 장소는 일본 대사관 곁에 있는 소녀상의 바로 옆자리라고 합니다. 이 동상의 모델은 역시 지금까지 보아온 1926년 일본 아사히카와 신문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일본인인 것입니다. 결국은 일본인 동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학대받는 조선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전국, 시, 군의 이와 같은 동상 또 하나의 토템을 세워서 한국인들이 그것을 숭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추진위원회의 계획이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써 우리가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학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반일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것,
그 외에 무엇이 생기는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참으로 엉터리 같은 망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두 장의 사진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라는 기관을 설치하고 전쟁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한 근로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였습니다. 그 위로금을 받으려면 증거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1941년에 홋카이도에 있는 사크베츠 탄광에서 일했던 김성득 씨가 동료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두 번째 줄에 앉아있는 팔짱을 끼고 있는 조선인들, 또 첫 줄에서 가부좌를 틀거나 편히 걸터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대단한 여유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저는 노예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1939년부터 45년까지 전쟁 중에 일본으로 간 광부들의 단체 사진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체로 지금 보시는 이 사진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조선인들은 대부분 당시에 료라고 하는 회사의 기숙사에서 무료로 생활하였고, 그 기숙사는 대체로 한 고향 사람들이 한 방을 쓰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진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사진관에 가서 옷을 빌려 입고 촬영한 것입니다. 이 사진은 1943년 7월 홋카이도 신호로나이 탄광에서 일했던 이형구 씨가 제출한 것입니다. 동그라미로 표시한 것이 이형구 씨이고, 그 나머지 두 분은 그분의 동료들입니다. 이형구 씨는 당시에 18살이었고 따라서 사진관에서 학생복을 빌려 입었습니다. 동료들은 사진관에서 대여해준 탄광부의 복장을 하였습니다. 이형구 씨는 그 복장이 실제로 탄광에서 사용했던 복장과 동일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이 사진에서 보이는 두 분의 건장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고 다음 회에는 과연 강제노동, 노예노동이었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